지명이 생겼을 땐 귀신 신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당동은요, 신을 모시는 집, 그러니까 즉 무당집이 많은 동네다라는 뜻이었어요. 900년대 초까지 신당동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 사진을 제가 지금 한번 1900년 초에요. 보시죠 한번. 이게 뭐냐면 전부 무덤이에요. 우리가 좀 궁금한 것들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죠, 그죠.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물건, 문화 뭐 등등 나 이거 너무 진짜 재밌죠. 정말 이 생활 곳곳에 조선에서 시작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상엽, 대책 없다. 정답인데 일단. 팩트예요? 이거 어디서 온지 아세요? 대책 없다. 대책 없다. 대책 없다가 어디 유래가 있어요? 유래가 있다. 유래. 그래. 숙주나물처럼 그런 게 있나 보다. 어이없네 어이처럼. 그러니까 대책이 경첩 이런 것처럼 어떤 물건의 이름일 수도 있다는 아 경첩 없으면 제 대책 없죠 이거. 뭐 그런 느낌? 그러네. 대책 없다. 요거는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과거 시험. 그러니까 시험 과목 중에 왕이 직접 내는 논술형 시험 문제가 있어요. 네. 그 문제 답안지가 바로 대책입니다. 네. 답안지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해라. 답쓰라는 거를 대책을 마련해 보고라로 말했죠. 그렇죠, 그렇죠. 노답이면은 노대책이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와, 전현무 씨 압권이네. 압권이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압권. 이 압권도 과거 시험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권이다. 성적인가? 과거 성적. 과거 시험에 압구정 권리금밖에 생각이 안 날 거야. 아, 형이 무조건 너 그쪽으로. 부동산에 관심 많구나. 바로 대책들 가운데 최고의 대책. 우와. 1등, 그러니까 다른 대책들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압권. 완전히 눌러버리는 그 최고의 답지. 그러니까 이런 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조선에서 비롯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조선은 현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두 번째 이야기. 평소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자주 가는 동네 이름입니다.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시고 문제를 풀면요, 매일 가던 동네도 좀 새롭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는 동네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지? 뭐 이런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저 장승백이 살았을 때 옛날에. 장승백이. 대체 이게 뭐지? 옛날 이름 같기는 한데. 장승백 씨가 살았을 것 같아. 장승백 씨가요? 장승백이. 장승백이에요. 장승동이. 장승백이. 옛날부터 이 지명은 그 지역의 특색을 담아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대표적인 동네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용산. 용산. 용산에 있는 그 산의 모습이 그 용의 몸을 틀어나가는 형상과 닮았다라고 해서 용산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아, 진짜 용산이구나. 그래서 용산. 지금은 뭐 워낙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그 모습이 좀 사라졌는데 어쨌든 이름에서 과거에 어땠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용산구에 있는 한남동. 한남동. 한남동은 뭘 것 같아요? 한강, 한남동, 남산. 남산. 한강과 남산의 그 한 글자씩을 따서 만들어진 겁니다. 한강과 남산 사이에 있는 동네다. 맞네. 라고 해서 한남동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네 이름이 이렇게 지형적 특성을 따서 만들어낸 건 아니겠죠. 서울에는요, 조선에서 아주 유명했던 한 인물 때문에 만들어진 지명이 있어요. 수양대군. 이 수양대군이 왕이 올라서 세조가 되는데, 사실 세조는 세종의 둘째 아들. 그래서 둘째니까 왕이 될 운명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조 옆에 엄청난 지략과 책략에 능한 조력자가 있었고요. 그 조력자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명회. 누구? 한명회. 맞습니다. 바로 한명회라는 인물인데요. 뭐 한명회는 세조의 킹메이커이자 조선을 통틀어 손에 꼽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명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이 지명은 조선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한명회가 한강변에 세운 정자에서 유래했는데요.
자연과 벗하며 갈매기와 친하게 지낸다라는 뜻의 정자가 있던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압구정입니다. 압구정 한자를 풀어보면요. 압이 친할 압. 세 조자 있잖아요. 구가 갈매기 구자예요. 갈매기 구. 네, 그리고 정자 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압구정은 갈매기와 친하게 논이는 정자라는 뜻인데요. 놀랍게도 한 명의 호입니다. 뭐예요? 네, 압구정. 인싸였네, 인싸. 오렌지족이었네. 압구 한 명을. 한 명에는요 이른이 넘어서 정계에서 물러난 뒤에 한강변에 지어진 정자 압구정에서 여유롭게 삶을 즐기면서 노년을 즐겼다고 하죠. 그때 압구정이 지금의 지명이 된 겁니다. 당시 한 명이가 논일던 때 그 압구정 모습이 있어요. 네, 한번 보시죠. 오잉? 이게 압구정이었어요? 네. 자, 이거는 조선 후기 화가 겸재정선이 그린 압구정도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중간에 보시면 언덕 꼭대기에 정자가 지금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게 바로 한 명의 정자, 압구정입니다. 아, 근데 경치 어마어마하구나. 진짜 예술이었겠네요. 여기는 중국 사신들이 오면 반드시 들르는 명소예요, 명소. 한 명의 정자는 지금 없습니다. 예, 사라졌는데 지금 압구정에는요 여전히 그 정자가 있던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와. 자, 압구정의 상징 같은 곳에 있는데 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로데오에 있어 혹시? 로데오? 현대백화점. 동호대교 남단? 현대백화점 아니에요? 현대아파트. 네, 맞습니다. 바로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여기입니다. 아, 저게 그거야? 아파트 72동하고 74동 사이에 있는 그 바위 네. 푯말인데 한자로 지금 압구정지라고 지금 적혀 있죠. 동네 이름 속에 한때 조선을 쥐락펴락한 권세가의 이야기가 우와. 박혀 있다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지금. 자, 이번에도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동네 이름이에요. 설명을 잘 들으시고 네. 지명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이 도성, 한양 도성 안에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도성 안에?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도성 안에? 바로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 네, 무덤입니다. 네. 왜 도성 안에 무덤을 왜 못 만들겠어요?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거는요, 조선의 그 유교적 가치관과 맞질 않아요. 당시에는 그 혼백사상. 사람이 죽으면 영혼을 뜻하는 그 혼과 육신을 뜻하는 백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기, 그 양기가 흐르는 곳인데 무덤은 음의 기운이 흐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피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했던 거죠. 조선 왕들의 무덤을 보면요, 과거에 그 사대문 안쪽으로는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당연히 죽으면 사대문 밖으로 시신이 내보내져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조선에서 시신이 나가던 문 근처에 공동묘지가 생기고 망자를 달래는 무당집이 늘어나면서 이 지명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신당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신당동은요, 새로울 신, 네, 새로울 신의 집당자를 써요. 아, 그렇구나. 근데 처음 지명이 생겼을 땐 그러니까. 귀신 신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당동은요, 신을 모시는 집, 그러니까 즉 무당집이 많은 동네다라는 뜻이었어요. 아, 진짜 그랬구나. 1900년대 초까지 신당동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 사진을 제가 지금 한번 1900년 초에요. 보시죠 한번. 뭐야 저게? 다 자, 무덤인 사진 거야? 오른쪽에 잘 보시면 울퉁불퉁한 부분 보이시죠? 네. 그게 뭐냐면 전부 무덤이에요. 전부 무덤이에요. 대박이다. 그럼 조선에서 이 신당동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한양 도성을 그린 지도인데, 자, 도성 주변으로 드나드는 이 동서남북 네 방향의 사대문 보이시죠? 이런 큰 문들 옆에 사이사이에 작은 문들이 있어요. 이거를 사소문이라고 부릅니다. 사소문, 작은 문. 신당동은요, 어디 쪽에 있겠어요? 황인지궁 오른쪽. 그렇죠. 한양의 그 동남쪽 문인 광희문 근처에 있습니다. 광희문.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이 광희문을 뭐라고 불렀냐면 네. 시구문, 시구문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시체. 체가 나가는 나가는 문. 시체가 나가는 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희문을 통해 시신들이 도성 밖으로 내보내지면서 당연히 근처에 공동묘지가 생기고 무당집도 지어진 거죠. 와, 저 광희문 쪽에 괴담 엄청 많았겠네요. 당시에. 전설의 고향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귀신 봤다고. 공동묘지. 전 세계적으로 그 핫한 조선의 패션 아이템이 있습니다. 두루마기? 예. 오 마이 갓. 근데 이 갓에 대한 그 외국인의 관심은요, 조선시대부터 있었습니다. 19세기 조선을 방문한 프랑스의 한 민속학자가 당시 조선을 보고는 깜짝 놀래요. 뭐야? 여기 왜 이래? 왜? 다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성별, 신분, 관직, 행사, 날짜에 따라서 다 다른 모자를 착용하다 보니까 세계 어디에서도 야 이렇게 다양한 모자를 가진 나라들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갓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리 그 위로 올라가는 그 원통 부분 있잖아요. 네. 그 원통 부분을 대우라고 하고요. 햇빛을 가리는 차양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양태라고 합니다. 양태. 네. 네. 그리고 양태 가운데 부분이 약간 튀어 올라와 있죠. 네네. 그죠? 그 양태 그 곡선을 요걸 살려줘야 돼요. 요게 멋이에요. 근데 요거를 딱 곡선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와. 자, 여기서 유래된 말이 나와요. 정답은 트집입니다. 트집을 잡는 건 저 뜨거운 빈도로 수십 번에 걸쳐가지고 양태를 이렇게 좀 눌러주는 작업이에요. 저것도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작업이었겠다. 그러니까 되게 섬세하게. 각 특유의 그 우아한 곡선미 이게 완성되는 가장 핵심적인 작업 명품은 이 트집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조선시대 갓은 정말 비싸거든요. 최고 품질의 갓. 이 갓은요 무려 집 한 채 값에 맞먹을 정도. 쳤다. 모자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 귀한 갓을 사서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해지거나 망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대부분 기술자한테 맡겨가지고 고쳤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그중 일부 기술자들이 수선비를 더 받으려고 이거 뭐 별로 손볼 데도 없는데 트집 잡을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갓의 사소한 흠을 찾아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소한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괜히 트집 잡겠다고 하면서 돈을 더 받으려는 거 아니야? 이런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우리가 쓰는 트집 잡는다라는 말로 굳어지게 된 거예요. 신기하시죠? 대박입니다, 대박. 그죠? 역시 어머니였어. 지금은 책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말인데 그 시작은 책 제목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안정복이라는 실학자가 이 책을 써요. 그 양이 무려 53권에 달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책에는요 역사, 제도 같은 학문적 영역뿐만 아니고요 인간에 떠도는 온갖 풍문까지 정말 다양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판 백과사전 같은 책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말은 조선 후기 일정한 체계 없이 쓰인 책에서 유래했는데요. 잡다한 이야기를 모았다라는 뜻인 책의 제목에서 변형된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대박이다. 잡동사니입니다. 그럼 무슨 책이었던 걸까? 무슨 책이었어요? 진짜. 현무 씨가 딱 얘기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원래 책 이름은요 잡동산이인데요. 산이 맞네. 산이. 내 말 맞네. 잡은 이제 섞일잡이에요. 같을 동, 흩어질 산, 다를 이를 써서 같은 것도 흩어져 있는 것도 다른 것도 모두 섞여 있다라고 해서 잡동산이. 저게 53권이나 있었던 네, 책이에요? 그러니까 잡동사니에는요 천문, 지리, 의학, 역사, 제도 이런 전문 분야부터 마을 뒷골목의 생활상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대단한 책이다.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지금으로 치면 마치 그 개인 블로그 같은 느낌? 아, 예, 근데 당시 양반들의 눈에는요 이게 뭐야 이게 책이 품격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잡다한 이야기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하찮은 글모음처럼 이렇게 깎아내린 거죠. 그래서 잡동산이란 말이 지금의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쓰이게 된 겁니다. 아.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요,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게 아니고요, 외국을 통해서 들어온 외래 음식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 중 많은 것들이 사실 조선에서 시작됐거든요. 우선 대표적인 게 육식 문화입니다. 조선 그 앞에 있었던 나라가 상엽 씨 어디죠? 고려. 고려. 네. 자, 이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게 일상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네. 조선에 들어오면서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거나 고깃국을 끓여 먹는 게 발달하게 된 겁니다. 불판에 조선시대부터 화로회. 화로. 조선에서도요, 특히 그 맛의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꼽히는 때가 있는데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신기하다. 임진왜란이요. 역사상 이 전례 없는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지만 한편으로는 한반도에 뜻밖의 식재료들이 대거 유입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초기에는 식용이 아닌 독초나 쓴 풀로 오해받아 일본이 조선을 해치기 위해 들여왔다고 소문까지 돌았던 이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고추입니다. 뭐 지금은 한식하면 고추가 들어간 그 빨간 음식이 기본 이미지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빨간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건요, 불과 5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고추는요, 원래 중남미가 원산지인 작물이었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이제 17세기 초에 그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이게 일본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거구나. 처음에 고추는 쓸 고자에 풀초자를 써가지고 고초를 써가지고 고초. 진짜로. 고초라고 그랬어요. 고초라고. 쓴풀이었구나, 쓴풀. 네, 고초 말고도 뭐 만초, 남만초, 남번초, 번초 뭐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긴 했는데 맨 처음에 쓸고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고추를 부르는 이름이 지역마다 다 달랐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다양했던 거는 그만큼 낯설다는 거예요. 남만초 이렇게 남만초. 남만초. 남만이 뭐냐면 남쪽 오랑캐예요. 남쪽 오랑캐. 네, 남쪽 오랑캐 초 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이국적이고 경계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먹어보지 못한 맛을 느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러면 네. 충격이죠. 그렇죠. 처음 고추 먹으면 충격이죠. 너무 맵고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추를 먹고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실신하고 이랬나? 죽었대. 와. 남만초에는 강한 독이 있다. 술집에서는 그 매운맛을 이용해 소주에 타서 파는데 마시고 많이들 죽는다. 죽었어? 실제로. 그런다고요? 섬뜩하죠? 그동안 매운맛을 아예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조금만 매워도 그게 엄청 자극적이었겠네. 아, 나 이렇게 죽는구나 했을 것 같아. 네. 아, 맞네. 타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화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야, 이거 일본인들이 조선인들 독살하려고 이게 고추 들여온 거 아니야? 맞네. 라고 그 이제 정도겠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돌았구나. 그렇죠.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지금은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없는 음식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부터 이 고추를 좀 맛있게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뭐든 요리를 해서 먹는 민족이잖아요. 맞아요. 여러 음식에 아마 다양하게 한번 넣어본 거죠. 시도를 많이 했구나. 그러다가 18세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식재료에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음식의 상징, 그 매운맛, 그 핵심 재료인 고추가 사실은 조선시대 중기에나 처음 들어왔다. 자, 여러분들 각자 건강관리법 있으시죠? 있죠. 저는 뭐 보조식품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조선에서 건강을 가장 잘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왕. 네, 당연히 왕이겠죠. 왕의 옥체를 보존하는 건 국가의 안녕, 그 안녕과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당시 최고의 시스템으로 건강 관리를 받죠. 인삼, 사슴꼬리, 와, 사슴꼬리 전복, 뭐?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건 뭐 기본이고요. 왕의 주치인 어이들은 그 왕의 대변과 소변을 직접 확인해 냄새도 맡고 막 맛도 오고. 맞습니다. 맛을 보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왕의 건강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관리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인데 이 왕은 철저한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챙겼는데요. 조선의 어느 왕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인
7,000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이 왕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영조입니다. 네,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어진입니다, 실제. 피부색이 좋으시네. 일단 갸름하시잖아요. 네, 군살이 없으시네. 갸름합니다. 영조는 무려 83세까지 살면서 무려 52년간 제위했던 조선의 최장수, 최장기 집권왕이죠.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40. 46세입니다. 16세. 27명의 조선 왕 중에서 60세 이상까지 산 왕이 6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영조는 조선 왕의 평균 수명보다 약 2배, 두 배. 2배를 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조의 장수 비결이 뭘까요? 바로 주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어이가 왕을 진찰하는 걸 입진 또는 진후라고 하는데 이 승전 일기 등의 그 기록을 보면요. 역사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영조가 건강 검진을 받은 횟수가 무려 7,000번 이상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위 기간에 대입해 보면요. 1년에 140회. 그러니까 월 평균 건강 검진을 11회. 그러니까 거의 3일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은 겁니다. 영조의 그 아버지인 대단하다. 숙종은 연평균 19회, 할아버지 현종은 연평균 3회 정도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비교가 딱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영조가 건강보다 더 염려했던 큰 걱정거리가 있었잖아요. 영조 인생에서 끝내 풀지 못한 숙제. 아들. 아들. 예, 사도세자였습니다. 세엽 씨, 사도세자 어떻게 죽었어요? 뒤주에 네, 갇혀서. 맞습니다. 아버지의 명에 따라 뒤주에 스스로 들어가서 결국 거기서 굶어 죽잖아요. 아니, 대체 왜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두 사람 사이 그 갈등 원인 중 하나로 그 영조의 그 엄격한 교육 방식 이걸 꼽는데 보통 이 조선의 왕세자들은 7살에서 한 10살 요 무렵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언제부터 공부하도록 했을 것 같아요? 5살? 4살? 3살. 와, 너무 빠른데요? 그쵸. 당시로 봐도 지나치게 빠른 조기 교육. 조기 교육을 시킨 겁니다. 와, 3살이면 근데 어린 사도세자가 또 잘 따라와요. 잘했어. 영특했구나. 처음에 이뻐했잖아. 그러니까 아빠 신났어. 영조 신난 거야. 뭐야? 얘 날 닮았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아버지 영조의 기대에 자꾸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아들이. 영조가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마구구박합니다. 화가 나지. 심지어 신하들 앞에서도 몇 망신 번이나 망신을 줘요. 공개 망신. 저럼 안 돼. 결국 사도세자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아버지 눈치만 보게 되죠. 오랜 세월 동안 이 압박과 괴로움이 켜켜이 쌓이면서 사도세자는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도세자는 아내 해경궁 홍씨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타나는데요. 해경궁 홍씨는 이런 장면을 처음 봤고 너무 흉하고 놀랍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정답은 사람 머리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 의대증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도세자가 그 아내인 해경궁 홍씨 앞에 가지고 간 건요. 자신을 보필하던 내시. 내시 어떡해. 머리였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앞에 피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사람 머리를 내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너무 남편이 무섭고 기괴하고. 아버지와의 갈등, 자신에게 오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 사도세자가 어느 순간부터 아주 이상한 증세를 보여요. 그게 뭐라고요? 의대증. 의대증. 그러니까 의대증은 뭐냐면 옷 입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그 강박증이에요. 사도세자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괴로워하다가 옷을 찢고 막 불태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한 상태니까 옷을 입는 걸 도와주는 그 내시나 궁녀를 막 패요. 네. 그리고 그날도 옷을 갈아입다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로 내시의 목을 베어버린 거예요.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 기록입니다.
이게 기록으로 남겨진 사도세자의 첫 번째 살인입니다. 진짜 너무 무섭다. 그런데 사도세자의 살인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더 있어요? 예. 이날 이후 사도세자의 손에 죽은 사람은 내시, 나이, 노비 등 무려 100여 명. 그리고 사도세자가 이 옷을 갈아입다가 죽인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자신의 아이까지 낳은 첩이었습니다. 아내를 죽였다고? 옷 시중은 청건현주의 어미 빙해가 들었는데 옷을 갈아입으시다가 발병하시어 그것을 죽도록 치고 나가시니라. 본인이 아끼고 사랑해서 함께 자식까지 낳은 기른 여인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끔찍한데요. 영화 사도 보면은 사도세자가 막 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네. 궁에서 굿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네. 영화적 상상이에요? 뭐 극적으로 묘사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 기록이 남아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그 영화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거처를 이렇게 빈소처럼 꾸미고요. 죽은 사람 이름이 적힌 그 깃발까지 세워주고서는 밤늦도록 잔치를 벌였다. 세자는 어디 계시냐? 잘 때는 시신을 두는 장소처럼 만든 곳에서 잠을 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속에 빠져가지고 궁궐 후원에 무덤을 만들어서 그 옆에 날카로운 칼을 두거나 기생이나 비구니들과 밤낮 없이 음란한 짓을 일삼았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왕세자가 이런 만행들을 저질렀다? 이건 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철저히 미쳤었구나. 여기다가 심지어 이게 결정적이에요. 아버지 영조가 있는 궁으로 칼을 들고 가는 이거는 반역? 그렇죠. 이거 영모예요. 영모에 가까운 그런 일까지 벌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버지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도록 한 겁니다. 자, 이번엔요. 조선 사람들 취미 때문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두 쓰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안 써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을걸요? 안 써본 사람? 조선 후기 사람들의 대표 취미는요. 바로 한글 소설 읽기입니다. 허균의 홍길동전, 뭐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이죠. 그중 특히 한글 소설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아낙네들. 여성? 맞아요. 바로 양반과 여성들이었습니다. 양반과 여성들. 당시 한문은 양반과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근데 양반과 여성들은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나 유모에게 한글을 배워서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 한글, 근데 그 한글로 소설이 나오니까 읽으면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양반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글 소설들이 입소문을 타며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종이나 책이 정말 귀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책을 볼 수 있도록 필사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한글 소설을 필사하는 게 유행하면서 이 유행이 궁궐 안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궁궐 안에서 상궁들이 쓰던 것으로 한글 소설 필사가 유행하면서 민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본떠 만든 형태가 사용되고 있는데 무엇일까요? 요즘도 문서 작업할 때 궁서체 문서. 자주 보시잖아요. 그쵸. 이 궁서체가 바로 조선 후기 궁궐에서 쓰던 그 궁체를 본떠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궁체. 네. 궁체 자체가 궁궐 안에서 쓴 서체라는 뜻이에요. 조선시대 때 그 상궁이 직접 쓴 궁체가 있는데 네.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 비슷하네, 지금 거랑도. 글씨 하나하나가 단정하면서도 그 곡선의 그 아름다움이 살아있죠. 진짜 예쁘다. 획이 아주 얇고 섬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여성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글씨체입니다. 저렇게 그냥 쓰지 저렇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받아쓰기 할 때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그 옛날에 네. 또 어릴 때 서예가 유행이어가지고 맞아, 서예 맞아. 문서로 이렇게 쓰거든. 맞습니다. 한글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글씨체에도 조선의 유산이 남아있다라는 걸 지금 대박이다. 확인하셨어요. 어떠세요?
너무 신기해요. 알던 걸 새로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 재밌죠. 충격이야. 맞아.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길을 걷거나 운전할 때 쉽게 마주할 만한 건축물을 문제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중국 중심의 외교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담은 상징물인데요.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던 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지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서울 시내를 이렇게 오가다 보면 독립문을 이렇게 몇 번을 지나가실 거예요. 네. 그죠? 네. 독립문의 그 생김새를 보면 떠오르는 건축물 있지 않아요? 개선문. 맞습니다. 파리에 있는 그 개선문이랑 닮았죠? 실제로 파리 개선문을 본떠 만들어진 겁니다. 독립문의 이름도 그렇고요. 또 근처에 서대문 형무소가 지금 바로 저 뒤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까 우리 현무 씨 얘기한 것처럼 독립문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고 세운 거다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하지만 이 독립문은요 1897년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임을 알리려고 만든 건축물이에요. 독립협회 독립문. 네. 대박이다.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문을 철거하고 독립문을 지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잘 보시면 그 독립문 앞에 작은 기둥 2개 보이시죠? 네. 이게 원래 있었던 문의 주춧돌입니다. 제가 이거 철거되기 전 문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게 철거된 흔적이 있군요. 요 문이에요, 요 문이에요, 요 문. 네. 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맞을 영자에다가 은혜 은자예요. 그래서 은혜를 맞이하는 문이라는 뜻의 영은문이 있었던 자리인데 중국 사신들을 맞이하는 상징적 관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문을 나와가지고 남대문을 통해가지고 숭림을 통해서 이제 경복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건국하던 때부터 이 강대국인 중국을 우대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중국의 간섭이 날이 갈수록 이제 심해지는 거죠. 결국 고종이 재위하던 때인 1895년 조선은 더 이상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후 전통적으로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그 장소인 영은문을 철거하고 1897년 그 자리에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독립문인 겁니다. 와, 마지막 건 진짜 독립협회. 네, 영은문의 그 주춧돌을 남겨둔 거는 과거를 청산하면서도 그 흔적을 좀 남겨서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독립문은 그 자체로 역사를 잊지 말자라는 뜻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